5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벙어리 엄마라고 놀림당하며 울며 들어온 어린 딸을 본 순간 아내의 성대는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처절한 쇳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한 남편인지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한 가족이 피 섞인 목소리로 다시 일어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김진호라고 합니다. 평범했던 우리 집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건 사고로 아내가 목소리를 잃게 된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며 밤낮으로 곁을 지켰지만 인간은 참으로 간사했어요. 말소리가 사라진 집안은 생각보다 평온했고 저는 어느새 그 적막함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아내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여 저를 맞이해줬어요. 제 가방을 받아드는 아내의 손길은 늘 차분했고 대답 없는 집안은 오로지 저의 목소리로만 채워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무뎌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대답 없는 아내에게 말을 거는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그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수첩에 정갈한 글씨를 적어 내밀었지만 저는 그마저도 귀찮아졌죠. 여보, 오늘 국이 좀 싱겁네. 소금 좀 가져와. 제 타박에도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소금통을 찾아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그저 내가 관리해야 할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의견이 사라진 집안에서 모든 결정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죠. 저는 그 적막함이 아내가 선택한 평화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딸 서윤이도 그런 집안 분위기에 점차 젖어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깎은 과일을 들고 방 앞을 서성거려도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애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나와. 당신이 옆에 있어봐야 애만 답답해해. 거실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저는 아내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아내는 쟁반을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힘없이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쟁반 위에서 갈변하며 말라가는 사과 조각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 같았어요. 아내는 가끔 간절한 눈빛으로 제게 수첩을 내밀곤 했습니다. 서연이가 이상해요. 학교에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간절한 손길을 걸칠게 밀어냈어요. 당신이 학교 가서 뭐하게? 애들 보는 앞에서 손짓 발짓이라도 할 거야? 당신이 가면 애들이 서연이를 더 놀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 외침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수첩을 친 아내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들이 돋아나며 부르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아내는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만 죽은 게 아니라 저의 공감 능력도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겉보기에만 고요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이의 방 문턱은 점점 높아져만 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이는 가방을 던져두고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아이의 문 밖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잠결에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끄 하는 마치 무딘 칼로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죠. 잠결에 짜증이 확 밀려온 저는 화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잠 좀 자자. 도대체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어. 문이 열리고 나타난 아내는 목을 움켜쥔 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가녀린 목줄기에는 붉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는 대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아내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목을 쥐어짜고 있었는지 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길에 멀리서 서연이의 등굣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서연이의 가방을 뒤에서 잡아당기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멀어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입 모양은 분명히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달아나듯 걷고 있었어요. 대문 밖으로 급히 따라 나온 아내가 아이를 부르며 입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그저 벙긋거리는 입술로 허공에 대고 손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뒤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내는 가슴을 툭툭 치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차 안에서 핸들만 꽉 쥐었을 뿐 끝내 내리지 않았어요. 제 사회적 체면과 평온한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비겁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학원에 간 사이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아이의 방을 청소했어요. 방을 치우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일기장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종이들에는 서연이의 날선 원망들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번이라고 애들이 나를 병이라 불러. 아빠는 엄마를 가사 도우미처럼 부려. 차라리 우리 집엔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 목소리 없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 종이를 넘길수록 제 손등 위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일기장 뒷장에는 아내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빼곡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썼을 법한
그 글자들 위로 아내의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내던 그 기괴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딸아이의 상처를 닦아주기 위해 아내는 홀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침묵이 깨질 날이 곧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치게 열리며 소연이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의 옷은 흙탕물 범벅이었고 예쁜 분홍색 책가방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어요. 가방 겉면에는 검은색 매직으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놀란 아내가 수건을 들고 달려나와 아이의 몸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아내의 손을 거치게 뿌리치며 악을 썼어요. 저리가,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엄마는 왜 말을 못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차라리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서연이가 아내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때리며 울부짖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독설이 아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그 광경을 보던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힌 무언가를 뚫어내려는 듯 아내는 짐승 같은 괴성을 토해냈어요. 성대가 찢어지는 고통 때문인지 아내 입가에는 붉은 핏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리러 달려갔지만 아내는 내 손을 뿌리치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렸어요. 얼굴이 터질 듯 붉어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진 아내가 기어이 온연의 벽을 부쉈습니다. 서윤아.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빗짝이 부서지며 쇳소리 섞인 비명이 거실에 울렸죠.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 영혼이 깎여 나오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피 섞인 침을 뱉어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몸부리치면서도 아내는 기어이 한자 한자 내뱉었어요.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 서윤아. 그 비명 같은 목소리에 서연이는 매질을 멈추고 멍하니 멈춰섰어요. 아내는 피 섞인 입술을 닦을 새도 없이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쇳소리가 섞인 아내의 통곡이 빗소리 뚫고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말을 못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목소리를 가두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며 아내의 목줄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갓생긴 손톱 자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아물고 터지기를 반복한 흉터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내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며 코를 골고 자던 그 수많은 밤 동안 아내는 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혹은 화장실 구석에서 자신의 목을 쥐어뜯으며 소리를 내려 애썼던 것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제 통곡 소리에
아내는 오히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다시는 안 숨을게. 그리고 아내는 다시 한번 찢어지는 성대를 억누르며 피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약속해, 서윤아. 그 소리는 예전의 고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가 타들어가는 듯한 거칠고 투박한 쇳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이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제야 아내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아내를 유령 취급했던 나의 비겁함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내가 가둔 것은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다음날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성대가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상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저는 아내의 거친 두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줄게. 당신이 한마디를 할 때까지 내가 1000번을 기다리고 10,000번을 들어줄게. 저는 아내의 재활을 돕기 위해 은퇴를 앞두고 미련 없이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남은 인생은 아내의 곁에서 아내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아주는데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했어요. 피 섞인 아내의 그 한마디는 우리 가족을 살린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러나 가장 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집은 새벽마다 아내의 거친 발성 연습 소리로 시작됩니다. 아, 에, 이, 오, 우. 예전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는 결코 아니었어요. 마치 쇠가 긁히는 듯한 거칠고 투박한 쇳소리가 온 집안을 울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따뜻하게 들렸어요. 아내는 이제 아침밥을 차려주며 등교하는 서연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서윤아, 사랑해.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아내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지만 입가에는 늘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이도 이제 엄마의 그 거친 목소리가 들리면 방에서 뛰어나와 엄마를 꼭 안아줍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학교 다녀올게.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깨트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연이의 학교 상담날, 아내는 마스크를 벗고 당당히 학교 정문에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수근거리며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건네는 그 짧은 인사를 위해 아내는 아침 내내 따뜻한 물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을 받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식탁 위를 차지하고 있던 아내의 낡은 수첩은
이제 서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우리 부부는 서로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마음의 대화를 나눠요. 제가 여보, 오늘 국이 참 맛있다라고 말하면 아내는 쇳소리 섞인 웃음소리로 화답합니다. 비록 고통을 깎아 만든 목소리지만 그 소리는 우리 가족을 다시 살게 한 눈부신 기적이었어요. 아내가 피를 토하며 건넸던 그 슬픈 약속은 이제 우리 집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호 씨와 같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